the committee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for the sol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맞아 저희 한국경제TV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 시작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관세라는 불확실성, 금리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AI 산업 성장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 증시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 증시 전망 리서치 센터장에게 듣는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가 제시한 2026 증시 전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6개 증권사가 제시한 내년 코스피 밴드를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넓게 제시를 했는데요. 하단은 3,700선이고 그리고 최상단 같은 경우는 5,8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증권과 KB증권도 5,000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자, 이어서 2026년 증시를 떠받칠 호재와 악재도 확인해 보시죠.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역시나 AI와 반도체인데요.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HBM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여전히 상향 흐름이란 점에서 사이클 고점 우려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강화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고요. 반대로 AI 버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이 악재로 꼽혔습니다. AI 버블 논란 시 외국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요. 9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계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종료를 경계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보자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은 위, 속도는 조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센터장들의 메시지는 상반기까지는 주도주를 따라가되 하반기에는 속도를 줄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라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전략도 체크해보시죠. 6개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꼽은 최우선 섹터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여기에 증권업종도 거래대금 증가와 정책 수혜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 외에도 실제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조방원, 바이오주도 유망 섹터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운송과 보험, 자동차처럼 경기 민감도나 정책 리스크가 큰 업종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2026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출렁이는 등산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등산길 자체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출렁인다,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2026년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수 상단 레벨은 한 4,5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 거기에 증시 활성화 정책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 방향성이 조금 평탄한 등산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기대감은 상반기에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AI 종목이나 미국의 증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고밸류 부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고밸류 부담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는 어차피 이제 한국 쪽으로도 일부의 자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의 증시 상승 여력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미국 경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지금 성장률이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월 의장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죠. 고용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용 시장 자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간으로 보셨을 때 올해 전체에서 보통 경제하는 분들이 15만에서 20만 정도의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이 나오면은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15만 이상으로 고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해 전체 고용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편중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고용을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비중이 한 13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수치인데 건설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고용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나머지 이제 서비스에서 플러스된 부분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는 131%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업 특히 뭐 교육, 헬스, 레저, 여가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저임금 업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거를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임금 상승도 느리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버텨주다가 지금 4.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고용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년도도 미국 고용은 좀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상승세도 느리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소비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는 네. 쪽이기는 한데 사실 요번에 CPI가 발표가 됐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요번 물가 같은 경우에는 10월 수치가 발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설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떼우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을 보시고 실질 임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업종으로 편중돼 가지고 고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임금이 고용이 늘어나도 막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주택 가격이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거의 전체 월급 받는 액수의 한 30% 정도 수준. 거기에 학자금 대출이 재개되면 학자금 대출 이제 갚는 게 재개가 되면서 2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버는 돈의 50%는 주거비하고 학자금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그림에서 이제 고정비가 통신비나 아니면은 기타 고정비들이 있는데 전기료나 이런 것들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된 거는 아무래도 AI 투자가 가장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리포트에서도 AI 투자는 미국 경제의 4%를 차지하지만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92%를 설명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의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네. 진짜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네. 금액이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92%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내년 성장 전망을 하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그러니까 투자액이라는 거하고 투자 금액의 증가율이라는 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AI 투자가 90% 이상의 성장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AI 투자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90% 이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만큼의 AI 투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AI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거는 0%로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설비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가 설비 투자가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면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센터장님 리포트를 복기를 해본다면 투자는 늘지만 수익성이 저조한 솔로웨이 역설 구간에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저는 네. 성장성이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나치게 올린다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고요. 어. 솔로웨이 역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논쟁거리가 됐던 게 1987년입니다. 근데 1982년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컴퓨터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초반에 인프라 투자를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투자,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적용시키는 데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투자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자산으로 쌓인다는 개념에서 보시면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문제는 이게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경제에서도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실적을 한번 보고서는 가자. 그래서 실적이 우리 기대만큼 올라가면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쇼크가 났다가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올리는 구간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게 내년의 장세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6년에도 미국의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 역할을 할 수 있을지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우리가 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속도, 횟수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보통 상반기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5월에 이제 파월 임기가 종료되니까 종료 이후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준 이사나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많이 따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내년을 완전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의 회전율이라는 측면에서 내년을 좋게 보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이 유동성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돈이 많아지느냐. 다른 하나는 얼마나 그 돈이 빠르게 도느냐인데 네. 현재는 유동성에 대한 레버리지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돈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국 경제는 진짜 네. 5년 만에 제가 네.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가 5년 동안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출 문제라기보다는 내수가 아무리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그러더라도 이제 간과하시는 거는 소비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면은 올라가기가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올해 3분기 연속으로 소비 기여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 초반에 상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국 내에 투자 증가를 예고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밑단이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출렁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2%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도 필요하지만 내수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경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지금 동결 시나리오가 더욱더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인상을 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동결 사이클로.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 수치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행도 굉장히 종합적인 국면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인데 현재의 높은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를 그렇게 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2026년 투자자분들에게 시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출렁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 주식이나 밈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대형주의 변동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하고 올해 하셨던 그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를 대형주를 가지고선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거는 내려가기는 현재 상황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업종에 관심이 돌아왔을 때 단순히 코스닥을 전체를 펼치시면 안 되고 코스닥 150개 종목 안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한국 증시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코스피 전망을 여쭤볼 텐데 센터장님께서 한 줄 요약을 붉은 말의 해다. 그러니까 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해, 상승하는 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2026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네. 좀 상승의 무게가 실리고요. 또 하나는 말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좀 큰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26년 코스피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이익 상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대가 많은 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익 전망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해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합쳐서 영업이익이 한 85조에서 9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그 2배 정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2026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많은데 사실 반도체만 잘 가게 되면 또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모든 수급을 가져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네.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히 말하는 이제 K 이코노미 양극화죠. 양극화가 되는 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쏠림 자체는 저희가 뭐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약간 분산되는 그런 다른 종목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많은 물량을 팔기도 했죠. 2026년에는 외국인의 수급, 반도체에 집중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환율이라든지 네. 또 한국의 장기 성장성, 또 지정학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는데요. 실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은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국 반도체 이 주식들이 다른 나라 또 특히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AI 산업 중심이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화를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디램 가격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비중을 여기서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익 증가를 향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됐든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됐든 반도체 이 투톱을 코어에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센터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추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S램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S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차세대 AI의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유가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뭐 GPT가 됐든 뭐 제미나이가 됐든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파생 모델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특히 HBM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단점들이 좀 많이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학계에서는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거에 맞는 이제 반도체 구조가 좀 필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HBM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게 그 메모리가 좀 계층화될 필요가 있다 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캐시 메모리로 우리 알려져 있던 SRAM부터 해서 뭐 D램, HBM, 그 다음에 뭐 핫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에피션트하게 돌릴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AI 모델은 굉장히 컴퓨팅 인텐시브한 그런 모델이 됐었다 그러면 향후에는 특히 이제 추론이 본격화되고 이럴 때에는 이 메모리의 에피션트한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은 이제 SRAM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 적용되는 그 모델 AI 모델에서는 그 SRA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TPU와 관련해서도 TPU가 이제 GPU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 온칩 SRAM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SRAM을 예를 들면 외부 메모리 업체가 뭐 삼성이 됐든 또는 SK 하이닉스가 됐든 직접 공급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메모리 업체가 할 일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2026년도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주가 측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요즘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되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소부장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겠죠.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딸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특히 AI랑 관련 있는 특히 HBM의 그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차세대 이 어떤 패키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회사가 연관성이 되게 높은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실적은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시작됐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향후에 반도체 사이클에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변수도 당연히 있겠죠, 센터장님.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될 거냐, 그거 제일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 못 하겠지만 일단 2026년도에 반도체 그 상황은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조금 부족해 보일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즐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2020년도 저희가 겪어가면서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2026년도 시장 투자 전략과 함께 센터장님께서 예상하고 계시는 코스피 밴드까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투톱, 그중에서도 메모리의 세계 1, 2등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에다 놓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HBM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역시 좀 포함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AI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바틀렉이 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그쪽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업체들 그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뭐 업황이 안 좋아 보여서 지금 비중이 많이 줄어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내년도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에너지주라든지 네.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라든지 뭐 지주사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바벨 전략이죠. 성장성이 있는 쪽,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는 쪽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코스피 밴드는 뭐 네. 사실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익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지금 시장에서 한 400조에서 420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보면은 적정 시가총액 평균 시가총 한 3,500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4,200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이 4,200이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전략팀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는 상단은 4,800 그 정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코스피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상단이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습니다. 5,000피, 6,000피까지 나오고 있고 센터장님께서는 유동성과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도 코스피 전망 5,300 타겟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작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증시 주변의 여건들이 상당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도 미국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내년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일단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실적 개선과 풍부한 유동성 환경, 거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내년도 증시도 상당히 올해와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도 섹터로 반도체를 많이들 꼽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섹터를 유망 업종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내년도 이제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가장 네.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올해 시장을 주도한 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네. 그리고 K 뷰티의 확산에 따른 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올해 이제 뭐 금융하고 지주사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금융하고 지주 쪽이 네.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에도 지주사들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그렇게 기대만큼 아웃퍼폼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뭐 밸류업이라든지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 모멘텀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주사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일단 네. 저희는 올해 사실 지주사들의 그 주가가 좀 재평가 받는 해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정부의 정책 상법 개정이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대기업 그룹들, 지주사들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내놓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일단 내년으로 2026년으로 좀 네. 넘어가긴 했지만 2026년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자사주 강제 소각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지주사들이 내년에도 2026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사실 코스피가 지금 4,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대기업 그룹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주사들은 이런 대형
자회사들, 계열사들이 NA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들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지분 가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인율이 많이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NAV가 올라오면서 올해 상승이 많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고 회사들이 이제 정책에 이제 맞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들을 내년에는 발표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게 되면 할인율 축소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내년에 지주사들은 다시 한번 릴레이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중에서 지주사에게 가장 큰 영향, 가장 큰 수혜를 가져다 줄 정책은 뭐라고 예상하시고 앞서서 지주사 할인율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국내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40%가 되느냐, 30%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주사의 할인율이 얼마까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주사들을 그동안 밸류에이션 할 때는 결국에는 지분 가치, NAV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NAV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걸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주사들이 이렇게 할인율이 축소되는 국면이 된다면 다른 이제 상대가치평가법에서 쓰고 있는 뭐 ROE, PBR이라든가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고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주사에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지주사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좋은 지주사,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많이 예상되는 지주사라고 한다면 그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증가할지 여부, 그다음에 지주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NAV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스퀘어가 따라 올라간 것처럼 내년도에 어떤 자회사들, 어떤 인더스트리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 NAV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주사를 선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주사들이 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SK라든가 롯데 지주라든가 삼성 대부분의 이제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주사들이 이제 자사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이제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자사주의 처분,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책에 잘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똘똘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를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대표적으로 될 테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정책을 감안을 한다면 이 산업과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시클리컬한 산업보다는 한 앞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을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산 같은 경우가 로보틱스 그리고 에너빌리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도 2030년 이후까지 계속 확장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원전 그리고 지금 뭐 AI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주사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계속 두산을 좀 좋게 봤고 내년에는 SK도 같이 함께 보셔도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과 SK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원전을 언급해 주시니까 2025년도 시장 조방원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조방원에 대한 상승 매력도가 살짝 둔화되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실적을 중심으로 2026년도에 조방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된 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도 조선하고 방산 쪽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올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수익성이 추가적인 개선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 이제 고가의
고가의 그 수주한 선박들의 매출이 내년도에 비중이 더 올라가면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충분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 쪽을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 같은 지주사도 관심을 좀 두셔도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이 좋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방산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내년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달에 또 다시 한번 가겠다 이런 발표도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공 우주 쪽에 대한 전망도 내년도에는 밝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도 사실은 관심을 두셔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하면 뭐 대표적인 지주사죠. HD 현대와 한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2026년도 지주사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우려할 만한 변수도 우리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자회사들 주가가 먼저 이제 반응을 하고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지주사가 이제 그 뒤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는데요. 이런 그 정책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 기업들, 자회사들이 주가는 먼저 반응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안 된다면 그동안 이제 올랐던 그런 기대감들이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얼만큼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지주사 투자하실 때는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2026년도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2026년도 저희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급하게 차익 실현한다기보다는 반도체 주라든가 아니면 방산, 지주 그리고 뭐 금융 쪽,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그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촉발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증시 유동성이 또 급격하게 위축될 수가 있고 금리 인상 이런 카드가 또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을 잘 체크를 하셔야 하반기 증시에서 잘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시장 전망부터 할 텐데 일단 코스닥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 지수 상담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하우스들은 내년도 26년도 코스피 상단을 약 5,000포인트 전후 대략 4,800에서 5,300 정도 밴드에서 지금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 또 여기에 자동차 섹터도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스피 5,000선 돌파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지금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EPS 개선, 퍼 릴레이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보다도 상승 구간이 얼마나 더 노출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26년을 코스닥의 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스닥과 관련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떠한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1,400까지 지수를 전망하기도 했는데 센터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2026년도에 천스닥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내년 26년도에는 코스닥 1,000 넘는 거는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코스닥 1,000 돌파 가능성 제시하고 있고 보통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대략 한 1,200선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코스닥 1,400은 매우 공격적인 밴드 상단입니다. 요거는 좀 그 국민성장펀드 집행 속도나 뭐 연기금의 벤치마크 편입
그리고 글로벌 금리 환경까지 모두 이 모든 거 다 우호적일 때 열리는 상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1200에서 1300 정도가 현실적인 이런 그 내년도 코스닥 지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좋더라도 코스피가 더 좋으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2026년도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아무래도 이어지겠죠? 예, 역시나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역시나 그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시장에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AI 인프라 관련된 사이클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라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반도체나 AI 관련된 이쪽으로 좀 편중되는 게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그 지수 베이스에서는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YY로 봤을 때는 코스닥 상승률이 26년 상승률이 25년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내년도는 26년도 코스닥의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스닥을 기대하는 요인 중에 아무래도 정부의 코스닥 정책 활성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정책들이 시장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 몇 가지 나눠보시면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예, 뭐 정책 재원에다가 별도로 운용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금융 252조 중에서 이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에 약 150조를 집중합니다. 특히 이 150조는 코스닥 주력 업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연기금과 공적 자금에 코스닥 벤치마크 편입 및 운영 평가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연기금의 코스닥 지수와 대표 ETF 편입 확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통한 바이오, AI,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수급 밸류에이션 안정판 형성이 되면서 천스닥 이 분위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급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연기금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코스피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 2026년도에는 집중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나 외국인이 올해 25년도에는 코스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이 코스닥 중에서도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두 번째 AI 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장비, 세 번째 글로벌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이오, 그리고 네 번째 2차 전지 소재 장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는 엔터미디어,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록 올해 25년도에는 코스피에 좀 집중됐지만 내년 26년도에는 외국인 수급 또한 코스닥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 집중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요, 코스닥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ETF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그래서 올해 보면요, 25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제일 크게 올랐는데 맞아요. 네.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 코스피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그 지수 상승을 다 따라가셔서 수익률이 좋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2026년도 코스닥 관련돼서 코스닥 지수 ETF를 투자하는 걸 저는 매우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코스닥 지수나 코스닥 150 ETF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연기금, 국민 성장펀드 수급을 그대로 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 자산 배분 관점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레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소외되신 투자자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1순위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결국에 코스닥 안에서도 대장격인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 답을 말해주셔서 네. 예, 그래서 뭐 패시브 수요나 정책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코스닥에서 1순위는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의료기기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 2순위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3순위가 AI 반도체, 소부장, 클라우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한한령이 열릴 경우 엔터미디어도 꼭 반드시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사실 2차 전지도 빼둘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멘텀, 특히 ESS 수요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을 바라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좀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올해 25년도 좀 마음고생하시는 투자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과연 좋아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보통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첨가제, 배터리 공정, 검사 장비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 ESS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는 일단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요 근래 좀 쉽지 않았다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전기차 쪽 관련된 차량으로도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좀 다시 좀 희망의 불씨가 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민 성장 펀드나 정책금융이 첨단 산업 관련돼서 일단 지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은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또 공급 과잉과 가격 변동 리스크가 공존하기 때문에 단일 테마 좀 올인보다는 좀 더 밸류나 기술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오, 2차 전지, 코스닥 시총을 대표하는 업종들 이외에도 최근에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게 뭐 AI,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뭐 AI와 로봇은 인류의 미래고 네.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AI 자동화에서 전반적인 AI 종합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도 그거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화될수록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레벨에서는 AI, 로봇, 센서, 그리고 특화 반도체 및 IP 설계, 검증 툴, 좀 이런 쪽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건 아무래도 AI가 가속화될수록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코스닥에서 향후 AI 관련 로봇 관련된 성장 섹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산업 트렌드를 미뤄봤을 때 2026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코스닥 섹터 안에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좀 종목 시간 제약도 있고 좀 네네. 규정상 제약이 있고 간단하게 압축돼서 크게 4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로봇,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엔터미디어, 네 번째 항공우주. 좀 이런 쪽으로 조금 해서 그쪽 관련된 코스닥 그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투자에 네. 집중하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보다는 굵직한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엔터, 항공, 우주까지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2026년도 시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예, 그래서 결론 2026년 내년도 코스닥 투자 전략의 일단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일단 무조건 한 종목만 특별해서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전 좀 비중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나 뭐 대표 ETF 예를 들면 코스닥 150 이런 ETF에 대략 한 40에서 50% 일단 비중을 해서 절대 코스닥 전체 지수 상승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나머지 20-30%는 아까 제가 추천드린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AI, 로봇 이런데 20-30% 그다음에 개별 알파 종목, 뭐 의료기기, 로보트카, 소부장, 엔터미디어 쪽에 20-30%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코스닥 상승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네. 함께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도 반도체를 비롯한 코스피도 물론이지만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천스닥을 향해 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우리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2026년 시장을 향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바라본 2026년 시장 전망 특집으로 만나봤습니다.
2026년은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 기운을 받아서 힘찬 출발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